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밤바다의 멋과 다양한 먹을거리, 재개장한 세계박람회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케이블까지.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이라면 여수 여행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여수에 내 집처럼 편안하고 깨끗한 엘레나 호텔이 있습니다. 가족형 비즈니스 호텔이라 가격도 저렴합니다. 인터넷창에 여수 엘레나 호텔을 검색해보세요. 최상의 서비스로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조합원 예약 시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예약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국에 667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수 엘레나 호텔.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아휴,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네, 미니 조간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은 8시에 찾아왔지만 내일부터는 7시 반으로 하죠. 예. 원래 들으시던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말이죠. 제가 원래 항상 8시에 조간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SBS 파워 FM에서 이수경 씨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호란 씨가 한다고 하더군요. 지금 조간 브리핑 나가는 시간인데 정영진이가 한대요. 나 참. 이게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이죠. 예전에 제가 파리바게트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길거리에서 차로 토스트를 파는 그런 심정이 든 것 같습니다. 파리바게트를 정영진이가 강타를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누가 잘 됐는지 봅시다. 토스트 네. 길거리 요게 대박 날 겁니다. 예. 토스트 김용 PD님이 지으셨잖아요. 네. 정영진이 말이야. 내가 출마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제가 이 정영진이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예. 네. 자, 저희가 오늘 미니 조간 브리핑 시간을 맞아서 첫 번째로 전해드릴 시간이 네. 얘기가 예. 경찰의 집회 시위 참가자 체증 촬영이 왜 2010년 이후 해마다 1000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끔찍한 소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1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세월호 참사 가족과 시민들의 농성, 추모 집회를 상대로 벌인 체증도 200건이 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보면은 명백한 불법 행위만 체증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겉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 그런 집회 이거 체증 못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경찰이 체증을 정권 비판 차단용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이 이래서 나오는 거죠. 체증이라고 하는 것은 집회 시위에서 위법 사항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보니까 2010년 2329건이던 체증 건수가 해마다 1000건씩 늘더니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올 7월만 하더라도 2568건입니다. 경찰 체증은 위법 소지가 많습니다. 1999년에 대법원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체증의 경우 불법 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 증거 보전 필요성 또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는데 경찰은 영장조차 없이 체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보통 왜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은 경찰이 제지를 받지 않습니까? 예. 경찰들이 불법 행위와 위법 행위를 하면 누구의 제지를 받을 수 글쎄 있습니까? 말입니다. 예. 예. 자,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센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죠. 네. 불법으로 선 정권이다 보니까 경찰의 불법은 불법도 아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아니 정권이 불법적인데 경찰이 이 법을 따르는 거는 뭔가 좀 없어 보이는 거죠. 예. 네.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이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를 제기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혹시라도 새 소식 있나요? 저희가 왜 뉴스바에서 계속 다뤘습니다만. 글쎄 말입니다. 예. 경향신문에 나와 있는데 말이죠. 난관에 봉착한 국면이라고 합니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요. 피해자 가족 사이에 견해 차이가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 협상은 5월 14일에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였죠. 5월 28일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 사장이 참석하면서 첫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 6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당초에 반올림은 삼성전자 사과와 보상 문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특히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올림 측은 산업재해를 신청한 사람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보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하지만 삼성전자는 우선 협상에 참여한 피해자 8명과 보상 기준을 논의한 다음 이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확대해서 적용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측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지점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8명의 피해자 가운데 고 황유미 씨 아버지 황상기 씨와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한혜경 씨 어머니 김신여 씨를 제외한 6명이 반올림과는 별도로 삼성전자와 직접 협상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이 전형적인 수법이죠. 피해자 사이의 이간질. 그렇죠. 예. 세월호 유족들 이간질하는 거 보십시오. 이건 아주 흔한 그들의 위기 탈출 방법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회유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네. 반올림하고 같이 하지 마십시오. 100 받을 거 한 80 받습니다. 저희 야구하시면 100 받을 거 한 120 받습니다. 이러지 않았을까? 저희는 막연히 추정을 할 뿐인데요. 역대 그런 수법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협상하신 분들이 제대로 보상받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꽤 오랜 시간 투쟁해 오신 분들의 노력이 무산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네요. 예. 그 약자들이 똘똘 뭉칠 때 그 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협상력 이것도 힘이거든요. 힘력자 들어가니까요. 네. 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 민간기업 근로자만 들 수 있었던 퇴직연금에 공무원도 가입시킨다. 이런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도 비중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에 금융회사 계좌에 매년 1개월치 평균 임금을 적립했다가 공무원이 퇴직할 때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공직사회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일반 회사처럼 한다는 거죠. 네네. 예. 정부는 우선 내년 하반기 이후에 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는 정부의 조치와 맞물려서 공무원의 평생 수입 구조가 일반 직장인에 근접하게 된다는 건데, 퇴직연금 지급을 위해서 매년 정부가 4조에서 5조를 적립해야 할 텐데, 재정 부담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동아일보 1면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네. 이 교육부가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여자 대학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요? 예. 여대 나오시진 않았죠? 네. 예. 여대가 왜 생겼는가 봤더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고등교육을 위한 그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약자인 건 맞지만 과거와 같지는 않죠. 네. 여성의 권익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돼가고 있는 양태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시대의 어떤 설립 취지와 지금의 여성의 위상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봤을 때 여대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남학생은 모집을 못하니까 또 대학의 그 학생들 점점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점점 또 줄어들고 있는 추세 아니에요? 여대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 4년제 여대는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광주여대 이렇게 7개 학교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학교 예를 들어서 성명대 같은 경우도 남녀공학으로 바뀐 지 오래지요. 네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입학 자원이 여학생으로 한정돼서 다른 대학에 비해서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는데, 자, 대학이 앞다퉈서 추진하는 장학금, 기부금 모집에서도 아무래도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학생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의 경우는 선배들이 장학금 적립하는 빈도가 아무래도 더 많을 텐데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교육계에 따르면은 대학 구조개혁위원회의 2015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 서울 지역 여대 3곳이 후보군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전국에 7개 여대가 있는데 서울 지역 여대 3곳이 정부 지원을 이제 줄여야 된다. 그 대상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개 학교 가운데 2개 학교가 정부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 이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서 제외가 됐는데, 덕성여대만은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결국에는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대학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오늘 서울신문이 8면에서 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원이 제한되게 되면은 사실 즉각적인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여대를 다니고 있는 우리 여대생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예. 여대생이라는 말 자체도 그래요. 여성들이 대학생? 이건 좀 많이 보기 힘든데 해서 여대생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예, 여대생, 여검사, 여판사, 여PD, 여기자, 이런 여성이 그 직종이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개입되어 있는 이런 표현들도 좀 앞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한때는 나 이대 나온 여자야라는 말이 우스갯소리로 그렇죠. 통용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어떤 변화된 세태를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는 이대 안 나온 여자 아닙니까? 네. 이대 안 나오신 남자분이시잖아요. 김영민 PD님. 예. 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지난해 수원대 신규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자격 미달 의혹과 관련해서 이 수원대에 대한 교육부의 부실감사 의혹이 제기됐다면서요? 네, 교육부가 올해 2월에 수원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음에도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는 등 감사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해야 될 일을 왜 안 했을까? 혹시 누구 때문에? 예. 앞서 교육부는 올해 2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 동안 공인회계사 3명을 포함한 12명의 감사관을 투입해서 수원대 법인인 고운학원과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문제는 교육부가 인사 분야에서 전임 교수에 대한 불공정 계약 체결 관련 의혹만 감사하고 신규 채용 과정은 전혀 살피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뉴얼대로 감사를 벌였다면 김무성 대표 딸의 교수 채용 기준이 과연 합당했는지, 혹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거 쉽게 판가름 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는 그 제대로 감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감사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감사에서 이 내용을 확인했다면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교육부가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여부와 직결되는 이 교육부의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서 아무래도 감사원이 직접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12면입니다. 네. 저희 국민라디오에서도 이 부분 다뤘는데 안진걸의 으라차차를 또 다시 들어보시면은 예. 정확한 그 내용을 내막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이 세월호 유가족 김용호 씨를 돌본 이보라 서울시립동부병원 내과 과장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파쇄 공세를 벌였는데 예, 파상 공세를 벌였죠. 예. 예. 그 며칠 전 보도였죠. 황당한 보도다 해가지고 제가 조간 브리핑 시간에 밝힌 내용이기도 한데 조선일보가 김용호 씨를 돌본 이보라 서울시립동부병원 내과 과장 이 사람이 통합진보당 마포구 갑 부위원장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의혹도 제기했어요. 민주노총 계열의 그 서울시립동부병원 그 소속원이 민주노총 조합원이기도 한 김용호 씨를 돌봤다. 이건 기밀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민주노총 차원에서 이 두 사람을 붙여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단식하고 있다고 밖으로는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단식하고 있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슬쩍 의문을 갖게끔 하는 이런 악의적인 그런 보도를 했던 조선일보 아니었습니까? 예. 이 보도와 관련해서 이보라 과장이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은 단식 농성 현장으로 달려가 농성자의 건강을 그동안 살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김중남 위원장 그리고 강기갑 전 통합진보당 대표 단식 때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이보라 과장은 통합진보당 전 대의원이면서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조직국장입니다. 이런 사회 참여에 적극적인 그런 이보라 과장인데요. 단식 농성이 진행되고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쪽으로부터 의료 지원 요청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김용호 씨를 만났다고 하는데 2012년 서울역에서 노숙자 의료 봉사를 하다가 이곳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하던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 가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2010년에는 서울 강동구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의 의료 지원 활동도 했습니다. 당시 굶어 죽기 직전인 한 홀몸 노인은 자신이 일하던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했습니다. 자, 통합진보당과는 어떤 연관이냐? 2012년 통합진보당 분당 과정에서 탈당을 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종북 색깔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네. 그거 자체도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세간에 인식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이런 종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김용호를 돌보니가 종북이다. 이런 이미지를 또 더 씌우려 했던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 4월 9일자에서는 서울대 56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이경환 씨를 잔뜩 추켜 세웠습니다. 친북 좌파 대목군이던 나 광우병 시위 때 운동권의 회의를 느꼈고 그날로 대목군 생활을 접었다. 이렇게 해서 사회면에 실었는데요. 이보라 과장하고 똑같이 2012년 통합진보당 분당 과정에서 탈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경환 씨입니다. 그런데 이경환 씨 관련 기사에는 통합진보당에서 활동한 내용이 전혀 없고요. 또 광우병 시위 이후에도 진보 정치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이경환 씨입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사람에게 이미지 덧씌우고 이미지를 탈색하고 이런 아주 불량신문, 불량감자만 있는 게 아니라 불량신문입니다. 이 조선일보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조간브리핑 2부는 잠시 후 9시에 또 이어집니다. 내일은 7시 반에 네.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PD님.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9월 1일자 조간신문에 실린 주요 기사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간 브리핑이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 네. 예. 곱씹어볼 기사들을 중심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질 않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따지고 보니까 지금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전면에 나선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예. 공통점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 많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에 대해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면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의원들 보니까 다수가 검사 출신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친정집인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적극 엄호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예. 지금 보니까 원내 상황을 지휘하다시피 하는 김재원 원내 수석 부대표. 이 사람 검사 출신이죠? 예. 여당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던 730 재보선 전에도 야당의 여당목 특별검사 추천 요구는 헌정 질서에 어긋난다라면서 강경론을 주도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진상조사위원회 설립은 위헌적 수사기관 창설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누누이 밝혔고요. 예. 아직 그 세월호 유족들과 대화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나주는 거다라는 식으로 기자들한테 얘기해서 논란을 또 자아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뭐 협상 상대자를 압박하기 위한 레토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는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라는 마지노선의 어떤 공언은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새누리당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회선 의원, 이 의원 같은 경우도 이 강경파입니다. 지난 25일에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서 유족들의 주장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자격구제를 금지한 근대 형사법의 기본 정신을 흔들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서 김혜선 의원이 주장하는 가해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가해자가 정부란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예. 유병헌 씨라면 이미 사망을 했고요. 예. 어제 장례까지 치렀는데 네. 이 가해자를 재단한다. 가해자가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인지 좀 의문입니다. 네. 정준길 씨라고 기억하시죠? 예. 크게 무리를 빚었던 인물. 그 사람이 지금 수석 부대변인인 모양이죠. 자, 이 사람도 역시 검사 출신인데 JTBC 밤샘 토론에 동반 출연해서 이 김혜선 의원이 주장한 내용 그대로 거의 뭐 복창하다시피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 검사 출신이고 춘천 출신인데 여야 원내대표 재합의안은 굉장한 굴종적 양보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김용남 의원도 사적 보복을 허용하면 8조 금법이 존재한 고조선 시대 이전으로 돌아간다라고 온갖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표현, 모든 그런 구실을 들이대면서 세월호 특별법에 유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진상규명 방안을 재를 뿌렸습니다. 예. 오늘 유족과 세 번째 만납니다. 새누리당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한겨레 사면을 보니까 말이죠.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유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더욱 강하게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 번째 만남, 그 이후의 만남을 과연 기약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오늘 한겨레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일단 뭐 일목요연하게 세월호 유가족과 새누리당의 입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속한 상임위원 한 명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 여전히 진상조사위원회 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8월 19일 여야 합의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사람에게 정치적 독립성도 충분한 수사기관도 부여하지 못하는 안이기 때문에 이거 백지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여당이 기존 주장을 거듭하면은 면담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사실상 오늘 만나보고 별 진전 없으면 이제 더 만나지 않겠다. 만날 이유가 없고 또 예. 만나봐야 에너지 소진밖에 안 되는 거죠. 새누리당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문제는 받을 수가 없고 아예 그건 뭐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특별검사 선임권도 현행 상설특검 제도의 근거에 따라서 집행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추천하는 그런 특검 그 권한이 있거든요. 그 권한을 자기들이 그냥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유족들의 주장은 위헌의 위험이 있다. 유가족과 여당이 4차 협의도 하고 5차 협의도 해서 계속 대화를 해야 한다. 양쪽의 의견이 일치되면 그 결과에 대해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면 된다라는 건데, 글쎄요, 뭐 유족과 대화를 계속하고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입장, 그럼 뭐 유족들은 뭐 다른 생각이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조금도 일치하지 못하는, 뭐 접점을 찾을 수가 없는 이런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뭐 오늘 세 번째 만남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저는요, 지난 그 토요일에 그 서영석 이사장과 함께 정치 토크 공개 방송에서도 밝혔지만은 여당과의 직접 합의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 기만 전술을 써가지고 유족의 방안을 받아들이는 척합니다. 하지만 내용상 보게 되면은 진상 규명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회방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전술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혹은 의회적 저항 수단 이런 것들이 유족들에게는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야당과 협상을 했는데 야당을 상대로 기만수를 펼쳤다. 그러면 야당이 다음에 여당이 하고자 하는 일을 협조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여당으로서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예. 세월호 유족은 이번 테이블이 끝이에요.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만 전술 쓸 수 있습니다.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약속을 안 지키거나 아니 뭐 약속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뭐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수용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입시 쓸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야당 없이 여당과 세월호 유족 사이의 직접 대화는 상당히 뭐랄까요 위험스럽다 이렇게 보고요. 이럴 때 야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협상력을 보여줘야 하고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의 그 세월호 관련한 기사 3면을 보면요. 종교 전문 기자가 쓴 기사네요. 모두가 아파했던 세월호 어쩌다 갈등의 원인이 됐나 이런 제목입니다. 예. 그러면서 염수정 추기경과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이야기를 다룹니다. 조선일보 기자는 그간 유가족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이들을 진심으로 위로했던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세월호와 관련한 그런 국면은 뭔가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염수정 추기경, 세월호 사건 아픔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유족도 어느 정도 선에서 양보해야 하지 않을까.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은 여야는 국회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 유가족은 국민에게 짐을 나누어 달라. 국민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 말하자면은 세월호 국면과 관련해서 이런 갈등 국면 빨리 풀라는 말씀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여당 손을 들어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 너무나 역력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누굽니까? 세월호와 일부 야당 의원의 무한 투쟁 이것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입씻고 있는 정부 여당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태 그것이 세월호 갈등의 원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의 목탁이요 소금이 되셔야 할 지도자들이 딴소리를 하고 자빠졌으니 이게 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겁니다. 교계의 수장이라고 불리는 이런 인물들 천막 현장을 방문해서 위로한 바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호소는 종교계의 범위를 넘어서 설득력을 갖고 있다. 잔뜩 힘을 실어줍니다. 염수정, 자승 이 두 사람을. 예. 그런데
자승 총무원장의 휴일 긴급 호소문은 조선일보가 또 다른 시각하고 네. 한겨레 사면에 나는 또 시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네. 같은 호소문인데 또 신문사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약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네. 갈등의 원인이 됐다. 갈등의 원인이 양자에게 모두 문제가 있는 척 보이지만 실은 무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세월호 유족과 야당 탓이다. 이런 조선일보의 행간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너무나 역력해 보입니다. 한겨레는 3면에서 지쳐가는 유족들 세월호 피로감 띄우기에 또 멍이 든다. 세월호 피로감 누가 띄우나요? 누가 띄우는지 그 실체를 보게 되면은 결국 유족들을 지치게 함으로써 결국 포기하게 만들려는 세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비방과 정치적 왜곡, 비아냥 등 2차 가해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민생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몰아가는 청와대와 여당, 보수 언론이 세월호 피로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식 농성장 근처에서 일부러 치킨을, 자장면을 시켜먹는 수준의 이런 이따위의 수준 낮은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돌출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최근 나온 한국갤럽의 여러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특별법 제정 국면 장기화로 피로감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의도적인 방치와 시간 끌기로 이런 피로감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산된 전략이라는 거죠. 예. 이와 관련해서 홍재호 인제대 교수 말씀이 있어요. 한국 사회는 이슈 회전 속도가 빠른데 이에 따른 자연적 피로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회는 공동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 현재 세월호 피로감의 상당 부분은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의 전략 성공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녀 특례 입학이나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여당은 세월호 문제를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정치적 문제로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특례 입학이나 보상금은 유족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전술 우리가 분명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하고 장기간 모른 채하고 장기간 이렇게 딴소리하고 때론 유체이탈하고 이런 순간 국민들은 세월호를 잊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또 두 번의 선거 국면에서 야당의 무력감으로 결국 여당이 또 사실상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세월호 국면 다 탈피했네. 끝났네. 세월호 국면 이제 끝났네. 더 문제 제기하는 거는 부질없는 일이야. 이렇게 메시지를 심으려고 하는 거죠. 이 유족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순간 이 나라엔 희망이 없죠. 나중에 이런 슬픔이 나의 일이 됐을 때 누가 여기에 관심과 공감을 보이겠습니까? 세월호 국면과 관련해서 우리는 피로감이라는 또 다른 망령과 싸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자, 이번엔 경향신문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 정책, 사실은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 새누리당은 여기에 무조건 동조를 해온 입장 아닙니까? 원전 안전과 관련해서 나는 무조건 원전이 안전하다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희재 의원이 원전 유치 때에 주민투표 절차를 의무화하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강원도 동해 삼척이 지역구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희재 의원 역시 주민투표 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 섰던 인물입니다. 당대표하고는 180도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강원도 삼척시 의회 의원 8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6명 전원은 지난 26일에 주민 복리,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 원자력 발전소 유지 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무소속 2명과 함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원전의 문제가 피부로 와닿는 우리 지역의 문제라는 것들을 인식하다 보니 당적을 초월해서 걱정된다, 우려된다, 이러는 거죠. 자, 새누리당의 부산 해운대 기장갑 배덕광 의원. 예. 여기 또 고리 원전이 있는 지역의 지역구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 배덕광 의원은 국가가 원전 피해로 산업에 원자로 해체 산업에 의무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전 피해로 산업 육성법 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전 해체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아무래도 자기 지역구인 고리원전, 국내 최고령인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중단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인재 의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악몽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예. 김무성 대표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부산시장인 서병수 의원 신규 원전 건설이나 원전 수명 연장 때에 지방자치단체장 동의를 받도록 하는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한 그 정의당 김재남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협력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여당에서 실질적인 그 지역의 당사자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또 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원전 이대로 안 된다 라면서 브레이크를 거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 바로 경향신문 5면입니다. 예. 김무성 대표도 부산이 지역구 아닙니까? 글쎄요. 예. 영도 아닙니까? 지역구가. 예. 좀 더 멀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데 말이죠. 바람 방향만 최악의 방향으로, 바람 방향이 최악의 방향으로 그러면요. 영도도 90분 안에 방사능 오염되는 지역입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이 양반이 말이죠.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KBS 신임이사 후보로 내정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이 사람에 대해서 KBS 노조와 구성원들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위한 음모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인호 교수, 조선일보와 단골 인터뷰를 했던, 또 단골 기고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그 역사관을 보게 되면 말이죠. KBS 새노조가 주장하는 낙하산 이사란 말이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칭송하고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보도가 KBS 전파를 타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요. 그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KBS 보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입장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인물이 바로 이 이인호 교수였습니다. 뭐 문창극 총리 강연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시 큰 논란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태도, 눈빛, 강연을 준비한 정도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이런 옹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KBS 그 새 노조는 이런 사람이 새 이사 후보가 되는 것, 결국 이사장을 염두에 두고 이사 후보에 이렇게 천거를 한 거거든요. 예. 이런 사람이 KBS 이사장에 오르게 된다면은 이거는 결국 KBS의 정권 장악으로 볼 수밖에 없다. KBS에 대한 정권 장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KBS 이사장이 잘렸을까요? 이기령 전 이사장 뭐 갑자기 건강을 이유로 해서 그만뒀는데 위로부터 뭔가 언지를 받고 그만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듣기로는 청와대가 별로 바라지 않았던 조대현 현 사장, 이 선임 문제 때 조대현 사장이 선임되는 그런 과정, 여기에 청와대가 불편함을 느꼈던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원래는 그 H모 씨를 밀려고 했는데 여당 후보들의 표가 갈리는 바람에, 여당 추천 이사들의 표가 갈리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에는 어부지리로 야당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선택했던
야당 추천 이사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했던 조대현 후보가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아니 이 사장이 대체 뭘 하고 있느냐 라면서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KBS 이사장직을 내놓은 거 아니냐라는 소리 지금 언론계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6면을 보니까 좀 기가 막힌 기사가 있습니다. 경찰이 북한 관련 보도에 대해서 친북적 요소가 담겼으니 삭제해달라고 여러 언론사에다가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경찰이 통상적인 보도를 갖고 친북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도 문제지만 특정 기사의 삭제를 요구한 거 이거는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요. 언론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아니냐 이런 겁니다. 문제 삼은 기사가 어떤 거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단순 동정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6월에서 7월 구두공장과 과일농장 같은 강원도 내의 경제 현장을 잇따라 방문했다는 사실을 논평 없이 전달한 기사입니다. 더구나 이 기사들은 이미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이고 많은 언론사들이 옮겨 쓴 바 있습니다. 경찰이 문제 삼은 또 다른 기사도 외신 보도 등을 근거로 해서 북한 잠수함 전력을 그런 분석한 내용이어서 이걸 친북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고 뭐 문제가 있다, 친북 성향이다, 삭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것을 떠나서 기본적인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뭘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경찰청도 아니고 경기도 안산 단원경찰서가 왜 이런 공문을 보내죠? 왜 단원경찰서가 나오죠? 단원구 하면은 또 단원고등학교가 생각이 나는데 할 일이 없나요, 이렇게? 경찰청의 해명이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네. 뭐라고 했냐면 일선경찰서 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실수한 부분이라면서 네. 경기경찰과 전북경찰이 비슷한 시점에 복수의 언론사에 북한 기사 삭제를 요청한 건 우연일 뿐이다. 네. 이런 해명이군요. 이 전북경찰청도 최근 성남의 한 인터넷 언론사에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오지랖도 넓어요. 예. 유추하건대 뭐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예. 해당 공문 보낸 경찰의 뭐 고가 점수가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내가 노력해서 예. 김정은 동정기사 내려갔다. 네. 뭐 이런 보고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공문을 보낸 주체가 일선 경찰서라는 게 좀 예. 의문이긴 합니다. 예. 조선일보가 말이죠. 앞서 참 소개해드린 기사는 서울신문 6면에 나온 기사였고요. 한겨레 5면을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유관순 열사를 교과서에서 뺀 것은 역사 왜곡이라면서 올해부터 사용 중인 검정 한국사 교과서 4종을 연이어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뭐라고 반박을 했느냐. 1차에서 3차 그리고 7차 고등학교 국정 국사 교과서에서도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서술은 없었다는 겁니다. 1차에서 3차는 바로 1957년에서 1972년 그때 발행됐던 그런 교과서입니다. 예. 1차에서 3차까지 발행된 교과서에는 유관순 열사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단 말이죠. 예. 제가 이 섭외까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섭외한 정청래 의원이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는 전화를 지금 방금 받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이런 과거 시대에서도 이렇게 유관순 열사가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데 마치 지금에서 좌파 성향을 가진 일부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유관순 열사의 순국 사실이 폄훼되고 이렇게 결국에는 배제된 것 아니냐라는 식의 여론몰이 조선일보가 의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옛날에도 없었던 유관순 열사 교과서 내용, 예, 조선일보는 왜 어째 현재에만 이라는 것인지를 보고 있는데 참 이게 뭐 조선일보만 보면은 다른 것까지 다 봐야 그 진실과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이제 이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1등 신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런 신문을 또 돈 주고 보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을 본 말이죠. 더 불행하게 눈 감는 한국의 암 환자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10년 전 한국인은 3, 4년간 앓다가 남성은 73살, 여성은 80세의 세상을 떴는데, 지금 한국인은 남녀 모두 5년에서 6년씩 앓다가 남성은 77살, 여성은 84살의 눈을 감는데, 조선일보는 지난해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일부를 통해서 수명만 늘고 건강은 받쳐주지 않는 현상을 보도했는데, 2부를 통해서 아프고 외롭고 돈 없는 마지막 10년의 삼중고를 파헤친다는 그런 기획 의도를 밝히면서 삶의 마지막 10년이 편안한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든 연명치료, 쓸데없는 과도한 연명치료로 인해서 그 남은 삶이 불행해지는 이런 분들의 아픔을 우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입니다. 예. 다른 걸 보더라도 왜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연명을 하느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환자 체력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죽는 과정만 연장한다는 점, 이 점 설득력이 없진 않습니다. 하나 조선일보의 기사를 읽을 때 항상 그 의도를 살펴야 하고요. 그 의도를 좀 더 시리즈를 좀 지켜본 다음에 그 의도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이 건강하게 삶을 마감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가 의료 양극화 이런 것이 없도록 선구적인 의료복지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데 조선일보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2012년에 1인당 11,000원만 더 내면은 병원비 보장성을 90%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출범할 때, 이거는 무상의료로 가겠다는 건데, 이러면 결국 복지 포퓰리즘 아니냐, 나라 망한다, 이런 식으로 각을 세우면서 정략적으로 다가갔던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건강보험 하나로는 암을 포함해가지고요, 각종 질환, 질병 거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입니다. 지금 기침, 감기, 가벼운 찰과상 이런 건 건강보험이 보장을 하죠. 암 보장 못합니다. 암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억대가 넘어가는 거는 기본입니다. 검사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요. 이런 그 현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돌아가실 때 연명 치료하지 말라는 식의 조선일보의 기획은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여하간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시리즈가 언제까지 계속돼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일단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냥 글쎄요, 이 조선일보의 결국 의도는 안락사를 우리가 이제 도입하자, 이런 주장일까요? 며칠 좀 지나서 보죠. 예. 안락사 주장이라면 또 안락사와 관계돼서 어떤 산업 체계와 어떤 산업 체계의 이익을 대변하는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이고요. 아직은 예단하기 힘듭니다. 자, 오늘 한국일보 일면 기사를 보면요,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보신주의를 타파하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금융보신주의가 뭡니까? 함부로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면은 은행 망하잖아요. 금융권 타격 입잖아요. 그런데 그런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줘라, 풀어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융권은 정부가 이렇게 좀 계속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또 뭔가 화답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고심이 크다는 겁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수차례 금융보신주의 질타 이후 금융당국의 드라이브 속에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늘리기에 젠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은행은 재빨리 조직 개편을 통해서 기술금융팀을 만들었지만 아직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모든 경영진이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고 신한은행은 올해 기업 대출 목표액 가운데 90%가량을 중소기업에 할당했고 우리은행은 우리 창조기업 파트너론 같은 상품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험 대출을 늘리라는 주문, 이건 아무래도 일선에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고요. 위험성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봤을 때 책임 있는 행동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오늘 인터뷰도 있고 해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